스타렉스는 김성훈이에요. 네, 이번 시간에는 주제 28,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기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1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까지 했었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국권이 일본에게 침탈되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전 시간에 이제 광무개혁이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배웠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줄거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1차 영일동맹을 맺는 등의 노력을 하고 영국과 미국 또한 일본을 지지하며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러시아 함대를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며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종이 이제 국의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일본은 이걸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라는 걸 강요합니다. 포인트는 이제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세가 점점 유리해지면서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고문 정치입니다. 고문이라는 사람들은 특정한 직함은 없지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간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일본은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밑에 사료 보시면 러일 전쟁 지도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사료가 나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는다. 그리고 외국인 한 명을 외교고문으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고문으로는 일본인 네가타를,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를 임명하면서 간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지배를 승인받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책에는 안 나왔고 간략하게 글자로만 나왔습니다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미국과 맺은 조약인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뒤이어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대가로 영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뒤에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뒤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일본은 독점적인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자, 눈치 볼 것이 없어진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며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고종은 끝끝내 조약 체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물러나 버렸고요. 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을 한 명씩 협박하면서 결국은 조약 체결을 찬성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5명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게 강제로 체결이 되는데 포인트는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이제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무를 관리한 기관으로 통감을 두게 되는데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안중근 배울 때 한 번 더 언급이 될 건데 통감은 명목상은 외교만 관장하는 자리이지만 전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절반 정도는 식민지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가보면 고종은 당연히 이러한 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걸 알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친서를 보내기도 했고요. 특히 1907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특사를 파견하여 이 조약이 무효이자 불법임을 알리게 되는데 이 옆에 보시면 신문에 나와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본 공사의 어떤 방해 그리고 두 번째는 열강의 관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강은 진짜 조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긴 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약소국한테 일본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상 만국평화회의라는 자리 자체가 강대국들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이 특사 파견을 부실로 왜 외교권이 우리나라한테 넘어왔는데 함부로 특사를 보내느냐,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되고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 뒤에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정리칠조약을 강요하는데 이 조약의 포인트는 일본인을 각 부서에 차관, 즉 장관의 다음 자리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차관 정치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가보면 을사늑약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선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한국 황제 폐하 아래 한 명의 통감을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을사늑약 체결의 문제점을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두 개 다 보시면서 잘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을사늑약은 무효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약에 있어서는 위임, 조임, 비준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먼저 고종 황제는 외교관 누구에게 이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 서명과 도장이 없다는 건 이 조약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식 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름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무효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 가보면, 자, 기후각서를 통해서요, 사법권, 그리고 감옥사무마저 박탈당한 점, 그리고 경찰권을 박탈당한 뒤에 일제는 이제 이 합방 여론을 조성합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양아치 학생을 일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진의 유래가 바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진회에서 유래합니다. 일진회는 우리나라는 일본에 합쳐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청원서도 제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매국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2일 날 조약이 조인이 되고요. 일주일 지난 뒤에 급격하게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원에서 저항운동이 안 나온 이유는 다음 단원에 그 저항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료 보시면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양여한다고 나오면서 조선왕조는 50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간도와 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를 먼저 볼 텐데요. 간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섬과 같은 땅이라는 뜻인데, 압록강, 두만강 바로 위쪽의 땅입니다. 고조선 시기부터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청은 이제 원래 후금이었고 여진족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진족 자신들 선조의 발상지다 라고 하면서 출입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여기에 산삼이나 여러가지 물질을 얻기 위해 자꾸 국경을 출입하게 되자 조선과는 분쟁이 일어났고, 숙종 임금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당시 백두산 정계비에는 동쪽으로는 두만강이다, 서쪽으로는 토문강이다, 이렇게 국경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세기로 가면 세도 정치나 수탈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늘어나자 청과 다시 국경 분쟁이 붙게 됩니다. 특히 이 국경의 위치가 어디냐, 토문강의 위치가 어디냐를 두고 청나라와 의견 대립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간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여기며 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대한제국은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지도에도 간도를 함경북도에 포함시키는 등의 여러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일본이 이제 청나라와 간도협약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넘어가기 1년 전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일방적으로 청나라 땅으로 인정하죠. 이게 조약이 불법이었던 건 우리나라가 당사자인데 우리나라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도를 볼 텐데요. 자, 독도는 여러분들 아마 삼국시대 할 때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라의 지증왕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지증왕이 이제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복했잖아요. 그때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조선 시기로 가면 쇠환 정책이라 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섬의 백성들을 육지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빈틈을 타서 일본 어부들이 여기를 함부로 침범했는데 이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어부가 이제 일본 어부들을 내쫓고 일본으로 가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가보면 1877년으로 가면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사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걸 일본이 인정을 했고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제 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리하게 하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보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도의 이름을 다케시마죠. 죽도로 바꾸면서 불법 점령했는데 광복이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흐름 요약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국권 피탈에 이르는 과정은 잘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일직선으로 하여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러일 전쟁부터 보면 배경은 일과 러의 세력 다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이 된 점, 고종이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조선의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그 뒤에 일본이 전쟁에서 유리해지자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재정부와 외교고문을 임명하며 한국 정치에 간섭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일본은 외국의 조선 지배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치 볼 것이 없어진 일본은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며 을사늑약을 체결한 뒤 외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고종은 이 조약이 무효인 걸 알리려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걸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킨 뒤 순종을 즉위시켰고 그 뒤에 정리칠조약을 통해 차관 정치를 하게 되고 한국 군대를 해산시키고 그 뒤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당한 뒤 한국 병합조약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간도를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건 19세기입니다. 물론 그 이전 숙종 때 백두산 정계리를 통해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통은강이라고 국경을 확정합니다만 계속적인 분쟁은 일어났습니다. 대한제국은 이범률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며 계속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본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며 간도를 청 영토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독도를 보시면 이 일본 최고 부서인 태정관이 독도가 일본과 상관없음을 인정했고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제 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 군수가 독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했고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음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들 사랑합니다. 무슨